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카톡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를 잠깐 댓글로 남겨주셔서 더욱더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어떻게 사실지가 이렇게 상상이 되어서 그 글을 쓰면서도 기뻤고 그 글을 보면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새로 들어온 신입 인제 선생님들 얼굴을 좀 보려고 이렇게 클릭하고 대문 사진을 들어가 보면 본인의 얼굴보다는 요즘 꽃이 피는 계절이어서 그러는지 막 꽃들이 올라와 있거나 나뭇잎이 올라와 있거나 그래 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어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면대면은 할 수 없지만 카톡으로라도 SNS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생활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 있게 본인의 사진들을 좀 올려놔 주시면 제가 얼굴을 보면서 이름을 이렇게 같이 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이번 주가 인제 행복에 관련된 훈련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행복 찾기 훈련이다."라고 해서 이 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인제 우리가 행복을 찾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 보고, 내 주변에 널려져 있는 행복에 대해서 그동안은 너무 인제 모르고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는 뭔가 행운을 쫓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잎클로버는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 있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꽃말은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보면 행운을 쫓기 위해서 그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버를 이렇게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한 번쯤 해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잔잔한 행복을 짓밟지 말고 그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면 참 좋겠고, 또 그런 행복감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긍정 심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교재를 펴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PT 자료도 제가 이미 보내드렸지만 PPT 자료 출력해서 놓으시고, 또 옆에 교재도 같이 놓고 그 워크북도 하셔야 되니까 같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교재에서 보면, 교재 페이지로 보면은 132 페이지예요. 그 132 페이지에 보면 이 긍정 심리학을 처음 이제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분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미국 상담 심리학자예요. 그분이 1900년도, 1998년인가요? 1998년도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심리학하거나 상담학 하면 처음 딱 드는 생각이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상담실 문을 두들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상담을 공부하는 저희 학도들 역시도 상담학하거나 심리학 하면은 뭔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뭔가 어 마음 감기, 정신적인 감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학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음 학문이라는 게 이 경제적인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구비를 따내려면 뭔가 효과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한다거나, 뭔가 그거를 문서화할 수 있는 것들한테 이제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행복감 내지는 뭐 웰빙하고 안녕감 뭐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문제가 많았던 사람한테 어떠어떠한 치료를 해 줬더니 그 사람이 막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대부분의 연구학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대부분 어떤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신경증적인 문제가 있는 쪽으로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담 심리학 하면 그런 어떤 문제 요소들 쪽으로만 우리가 들여다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아니 우리의 마음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긍정성도 있는데 왜 그것만 연구해야 돼? 라는 어떤 의문이 들기 시작했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 안의 강점, 우리 안의 행복감, 그것들을 연구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긍정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뒤늦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이미 명언과 같은 좋은 훌륭한 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은 스스로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라고 링컨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 결국 그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실패할 때마다 자기가 스스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행복할 것이다라는 어떤 자기 그 암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안에 긍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해서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어요? 응?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심오한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발견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오늘 이렇게 말한 것처럼 행복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사실은 내 안에만 삶의 궁극적인 이유, 행복감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첫 번째 단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학도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같이 심리학을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그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뭐 이렇게 치유하기 전에 그래서 개인 분석을 해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 오셔서 공부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마 굉장히 건강한 정신 상태 그리고 긍정성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뭔가 부정적인 감정, 과거의 어떤 상처 그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삶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행복감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발견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개인 분석, 개인 상담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저도 보면 제가 한 6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개인 상담도 하고 모래놀이 치료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자기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은요.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을 깨달아져요. 그럼으로 인해서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것을 훈습의 단계다라고 얘기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어떤 의식, 무의식 그런 것들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좀 더 발전적인 건강한 정신 상태를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는 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계속 성숙되어져 가야 되고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행동에 그 시작은 무엇인지 동기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자꾸 들여다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잘했구나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 긍정 심리학을 통해서 내 안의 긍정성은 무엇이고 그 긍정성을 좀 더 발현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인지를 그래서 내가 그 부정적인 요소를 조금 적게 그 낮춤으로 인해서 더 행복감을 찾는 하나의 훈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행복 훈련을 하는 거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성 그런 것들이 무엇이고 긍정심리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틴 셀리그만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인간이 지닌 긍정적 성향과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과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부정적 감정보다 개인의 강점과 미덕 등을 긍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춘 과학적인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예, 심리학은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그냥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비논리적인 것 같고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학문 그 자체가 이 심리학의 자체가 과학적인 근거 하에 이것들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8년도에 마틴 셀리그만에 의해서 처음 소개가 되었고 인간은 누구나 다른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간에 대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나는 정말 장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강점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씩 뜯어보면 다 우리 안에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왜 발현되지 못하고 왜 성장되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어떤 주변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자신의 강점을 발현시키지 못하도록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영유아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하고의 애착 관계잖아요. 부모하고의 애착 관계인데 부모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궁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와 엄마가 궁합이 잘 맞으면은요, 정말 그 아이한테 더 긍정적인 요소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하고 아이하고 그 기질 자체가 궁합이 맞지 않는 기질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못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호작용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요소 내지는 강점 그것들을 발현하기보다는 그것들이 무시당하고 욕구가 좌절됨으로 인해서 자기 자아상이 일그러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사회의 긍정적인 요소 그 어떤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성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셀리그만이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속해서 여기 안에서 뭔가 우리 안에 긍정적인 걸 가지고 태어난다. 좋은 씨앗. 꽃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씨앗은 누구한테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긍정성을 키우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이것을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긍정 심리학의 어떤 차원들이 있어요. 주관적인 내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제도적인 어떤 차원 세 가지 요소로 나누는데 주관적인 차원은 주관적 상태의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연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개인적인 차원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장점과 미덕을 연구하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도적인 차원은 이런 긍정성을 가지고 집단과 어떤 사회적인 수준에서 긍정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새롭게 창조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연구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제도적인 차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 심리학에서 본 웰빙의 차원이라는 게 웰빙이라는 게 안녕이라고 우리 한자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웰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냐면 긍정적인 자존감이요. 그 다음에 감지된 어떤 자기 통제감 그 다음에 사교적인 대인관계에서 사교성이 있을 거고 삶을 바라볼 때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주변 이웃들과 긍정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유아기 시절에 형성되는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긍정적인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자기라는 셀프 이미지가 생기는 만 1세 때부터 자기가 어떤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경험에서 얻어지는 어떤 성취욕이라든지 그런 만족감에 의해서 나는 참 뭔가 괜찮은 사람, 나는 뭔가 전능감이 있는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긍정적인 자존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정말 엄마 품에서 그 갓 출산한 아이가 울음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요청을 하죠. 양육자한테. 그랬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양육자가 반응해주고 그 아이가 울음이 세분화되면서 어떨 때는 이것은 배고파서 우는 거, 어떨 때는 아파서 우는 거, 어떨 때는 기저귀 가리를 원해서 우는 거라는 것들을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세분화되잖아요. 울음이라는 것 자체도. 그럴 때마다 양육자가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사회 자기 외부에 있는 세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전능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형성의 시작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뭔가 자기 스스로 조작 능력이 생기고 자기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었을 때 그것들을 억압당하거나 내지는 좌절당하기보다 뭔가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성취되면서 거기에서 더욱더 자존감은 형성이 되고 주변에 있는 자기 어떤 감지되는 통제 같은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다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래와 사교적인 성격이 형성이 될 수 있고 친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욕구가 좌절돼요. 아이가 울음을 통해서 자기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 자기 외부 세계를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스스로 감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무력해지고 무력감을 느낄 수 있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교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또래와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친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보다는 반사회적이거나 아니면 비사회적으로 사회 주변하고의 관계를 발달시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다음에 만약에 친사회적인 아이로 성장을 하다 보면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실패 경험이 별로 없고 자기가 뭔가 주변 세계를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그 감정이 쌓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대한 넉넉함, 사람에 대한 넉넉함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에릭슨이 얘기한 근면성도 생기고 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생기지 않겠어요? 자기가 뭔가 썩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된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발달 이론을 봤었을 때 자율성이 생긴 다음에 주도성이 생기잖아요. 주도성과 자율성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 행동에 대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것들로 이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뭔가 자기 주도에 의해서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는 훈련들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를 하나하나 쌓다 보면 삶에 대한 어떤 의미 그리고 삶에 대한 목적도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가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얘기한 아니요. 에릭슨이 얘기한 것 중에서 만약에 근면성이 이제 초등학교 갈 무렵에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러면 성실하게 자기를 계획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학습을 계획한다거나 놀이를 계획할 수 있는데 좌절을 계속 맛본 아이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시기에 반대적으로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잖아요. 열등감이 생긴다라는 것은 결국 긍정적인 자기 존중감도 없고 주변을 통제할 능력도 부족하고 사교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도 열등한 아이들은 대부분 비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을 좀 멀찌감치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심리적인 거리감을 두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거나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비사회적인 아이라면 이제 반사회적인 아이는 뭐냐면 욕구가 너무 많이 좌절돼요.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만약에 자라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그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 뻥 하고 터지고 나면 그것이 폭력성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행동은 뭐예요? 주변들하고 계속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잖아요. 주변하고 친사회적으로 사회관계를 잘 긍정적으로 맺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갖는 어떤 삶의 의미나 목적이 긍정적일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웰빙의 차원, 안녕, 안정감을 느끼거나 내지는 평화로운 상태, 뭐 그런 상태로 발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긍정 심리학에서는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핵심 연구 주제들을 긍정 심리학의 핵심 연구 주제들을 보면 선한 가치 실현의 어떤 삶인 거죠. 남한테 선하게 뭔가를 베풀고 그다음에 그 선한 행실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의미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서라는 거.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 사람이 고의였던 고의가 아니었던 간에 어떤 강압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아니면 충격적인 어떤 그런 심리적인 충격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마음에 응어리져 있으면 사실은 그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돌을 던진 사람은 사실은 돌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돌에 맞은 사람은 그것이 늘 아프단 말이에요. 예, 마음이 아파서 또 돌을 맞을까 염려되고 돌을 안 맞기 위해서 뭔가 또 이렇게 뭔가 외부하고 차단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하는 그 반대적인 어떤 반동 그거 프로이드가 얘기한 뭐죠? 프로이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단어가. 제가 진행하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는 성격적인 요인, 성격적인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것을 핵심 주제로 보고 연구 과제로 보고 있고요. 탄력성은 뭐예요? 레질리언스라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었을 거예요. 적응 능력이에요. 힘든 상황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좋은 상황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적응을 하지만 정말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환경에 잘 적응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도 또 새 힘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우뚝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삶의 낙관론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긍정 심리학에서는 핵심 연구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의 최상의 경험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몰입하는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을 경험한 것들, 그 다음에 동시성의 개념,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나의 마음 상태가 지금 파도를 치고 있는지 아니면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경험의 봄으로 인해서 그 경험의 상태로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마 긍정 심리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몰입의 단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집중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놀이에 대한 몰입이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얼마 정도 그 상태에서 몰입하고 있느냐, 그 몰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놀이를 끊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 그렇지만
그 몰입을 하는 그 순간은 아이들 뇌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서 인지가 발달이 된다거나 뭐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그 시냅스의 어떤 발달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몰입하고 있었을 때 뭐 밥을 먹이기 위해서 그만하라든지 내지는 뭘 하기 잠자야 돼서 그만하라든지 하는 식으로 그 몰입을 끊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근데 아이들은 이런 놀이를 통해서 몰입이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느 때 몰입이 가장 잘 되시나요? 드라마 보실 때요? 요즘 부부의 세계가 막 20%의 시청률을 뛰어넘고 있다는데 저도 그래서 관심 있게 그 시간을 정해 놓고 그거를 보는데 보고 나면 별로 기분이 해피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꼬고 있고 막 이렇게 관계를 꼬고 막 그 관계 설정을 너무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어 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 굉장히 지난주에는 그거를 보면서 막 오금이 저렸어요. 그 뭐 이렇게 잘못된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되진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막 정말 바짝 긴장하고 그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보고 나서 '도대체 내가 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거나 그러면서 그 몰입의 단계가 드라마를 통해서 있다거나 운동을 할 때 몰입된다거나 또 여러분 또 어떨 때 몰입을 경험하시나요? 네. 네. 각자마다 몰입의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인제 긍정 심리학을 배우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지난 학기부터 제 어떤 인생관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놀고 수다 떨고 하는 것들이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시간을 제 자신한테 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교회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고향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냥 같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딸아이와 함께 지금 마크라메라는 서양 매듭이 있어요. 그거를 일부러 배우러 가요, 퇴근하고 나서. 근데 팔찌 같은 거라든지 내지는 인제 벽에 가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매듭 기법을 배우러 가는데 1 시간 반 배우거든요. 그 1 시간 반이 완전히 몰입이에요. 정말 반복되는 그 매듭을 계속해서 하는데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늘 바쁘고 늘 분주한 저의 어떤 삶을 고 시간만큼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고것만 하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내려서 배우러 다니는 거거든요. 때로는 새로운 기법을 배우느라고 스트레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또 딸아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취미 생활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듯 여러분들 안에 어떤 몰입하는 거, 자아 실현의 경험, 동시성의 어떤 개념, 이 동시성의 개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어디서든지 찾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해 드릴게요. 혹시 뭐 네. 제가 있거든. 누군가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배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요런 것들이 '세상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네. 이미 많이들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긍정 심리학의 어떤 심리 치료 기법들 해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미 이거는 그냥 긍정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심리학 안에서도 해결 중심 치료를 우리는 하고 있고요. 긍정적 심리 치료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걸 덮어내고 그 안에서 뭔가 새롭게 가치를 창출해 나는 그런 어떤 치료가 있고 희망 치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치 명료화 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뭔가 가치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치료하는 기법도 있고 심리, 신경, 면역학 분야 뭐 이런 거. 신경 치료 같은 경우는 뇌에 대한 관련된 치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머리가 아픈 거래요. 머리 안에 있는 감정의 뇌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것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다른 거 주변에 있는 다른 뇌
다른 활동을 하는 뇌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신체적인 어떤 기능에도 영향을 줘서 우리의 면역성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면역성을 높인다든지.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선한 행실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막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하는 분들 안에 그 긍정적인 어떤 의미의 뿌듯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느껴지는 그런 뿌듯함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신체의 면역성을 높이는 일이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관성을 아마 하나의 심리치료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 심리학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네. 행복감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감이에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과거의 어떤 정서, 그 다음에 현재의 정서,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교재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너무 미래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지금 here and now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소중함 그런 것들을 아예 반납하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또 과거에 너무 집착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랬어 라고 하면서 자기 과거에 계속해서 묶여 있어서 지금 현재는 뭔가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과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뭔가 긍정적인 사고 내지는 마음이 들어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죠. 그때도 참 좋았어. 그때 고생스럽긴 했지만 그때는 이래서 너무 좋았던 거야 라는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과거에 대한 어떤 충족감 그리고 안도감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자부심 내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뭔가 불편했던 마음에 평정심을 갖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서가 이제 쌓이게 되고요. 현재에 대한 어떤 정서는 따뜻함과 육체적인 쾌락, 그 다음에 황홀감, 환희, 위안, 만족, 자신이 좋아서 하는 행동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지금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서 이거 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모든 세포는 정말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긍정적인 그 심리적인 태도로 마음을 바꾼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사실은 얼마든지 긍정적인 요소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지만 이것을 마쳤을 때 느끼는 어떤 그 평안함 내지는 성취감 내지는 과거에도 이보다도 더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 잘 지냈지 지금도 잘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자기 확신 자기 암시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되 그렇게 마음을 먹다 보면 어느덧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열정도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져 있는 위치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살고자 하는 의미, 삶의 의미를 발견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삶의 의미가 정말 180도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과거에 어린이집의 원장이었었을 때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나의 어떤 기쁨, 내 개인적인 내가 아이를 봄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어떤 만족감, 행복감,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어떤 그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만족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힘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을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교사들 관리하는 거,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만뒀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사고였었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 사고를 경험하면서 너무 많이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 아이들의 노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아 내가 돈을 벌지만 이건 잘못하면 아이한테 죄를 짓거나 부모한테 죄 짓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어린이집은 관심 인제 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었는데 웬걸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니까 제가 어 다시 돌아갈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두려움 때문에 못 했던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한번 해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벌써 그렇게 다시 시작한 게 10년 지금 올해가 11년 차거든요. 11년 동안 정말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빨리 11 년이 지났어요. 지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정말 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내가 지원하고 부모를 지원하고 교사들을 뭔가 일할 수 있는 그 안락함, 편안함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음 나이가 들어도 네. 나이가 들어도 '이 일은 너무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일이 점점 한 해 하나 먹어가면서 '좋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리고 막 세상에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돈을 벌면서 누군가한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거나 누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귀한 직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성실하게 하려고 지금도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음. 그런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일이 점점점 발견되고 그 일에 의미를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괜찮은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뉴욕에서 그 쓰레기를 줍는 아저씨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지금 지구라는 큰 그 공간 안에 한쪽 지구의 한쪽 구석을 청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청소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남들이 보기에는 쓰레기를 줍는 그냥 청소부, 하찮은 청소부일 수 있으나 자기가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그렇게 부여한 거죠. 지구를 깨끗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맡겨진 지구의 한 귀퉁이를 지금 열심히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그 귀한 아이들, 그 아이들의 그 미래를 지금 열심히 키워 나가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그 공기를 주고 산 뭐 비료를 영양분을 주고 하면서 아이들을 차세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거기에서 오는 의미가 남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네. 긍정적인 정서 미래를 보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막 이렇게 쪼여드는 어떤 압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각자의 개인마다 희망을 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고 자신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념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긍정 심리학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 특질과 긍정적 과정과 긍정적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긍정적인 특질은 창의성을 발현시키고 과정은 그 뭐 확산적 사고를 시고가 아니고 사고예요. 사고를 나타내고요. 긍정적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이 땅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는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긍정 심리학에서 보는 어떤 행복관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긍정 심리학의 행복관이 세 가지 요소로 나뉘어요. 즐거운 삶이 있고 적극적인 삶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있는데 페이지 135 페이지의 그 교재를 보면 즐거운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의 내 삶에 대해서 혹시나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말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는 부모 밑에 있었던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와 미래는 나의 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뭔가 푸념처럼 늘어놓는 이야기, 뭔가 늘 습관적으로 했던 그런 부정적인 거, 그거는 내 자신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남편에 대한 거, 아이에 대한 거 다 포함이에요. 어 저희 학부모 중에 아침에 등원하는데 어 그 가방을 인제 만 3세 아이가 이렇게 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 너는 무거워서 못 들어."라고 아빠가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딱 이렇게 가슴에 쭉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아니야. 이제 5 살이 됐으니까 너도 이거 들을 수 있어. 한번 해 볼래?"라고 제가 말을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싹 바꿔 가지고 가방을 탁 채가 가지고 교실로 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느꼈으면 좋았 '느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빠의 말은 권위자잖아요. 절대 권위자의 말이 "너는 이거 무거워서 못 들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아이는 그 능력이 거기서 스탑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말에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긍정적으로 남편한테도 긍정적으로 의지가 좀 필요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남편이 잘 되면 좋잖아요. 아이가 잘 되면 좋고. 근데 굳이 "너는 안 돼." 뭐 남편한테도 또 뭐 "뭘 얼마나 잘하겠어."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보다 그래도 잘한다고. 예. 제스처나 어조를 굉장히 조심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말로는 "그래 잘하지."라고 하지만 그 잘하지가 왠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라든지 그런 내면에 뭔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어조를 하시지 마시고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을 연기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돼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웃음 치료가 처음부터 웃어지는 게 아닌데 막 뭐 일부러 의지적으로 웃다 보면 정말 뇌가 그거에 깜빡 속아 가지고 정말 웃음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뇌는 그만큼 바보스러운 데가 있다고 모든 신경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즐거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의 체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몰입을 통해서 유쾌감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도전의식과 낙관적 기대를 통해서 희망감과 기대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면 제 강의에 지금 여기. 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 목소리는 뭔가 윙윙윙윙 거리는데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머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융이라는 학자가 전경과 배경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몸은 와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다른 데 가 있다면 그 사람의 전경은 사실은 그 마음에 가 있는 곳이 전경이고 몸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 강의에 몰입하고 뭔가 귀를 쫑긋 세우고 한 자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경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눈은 계속해서 저를 보고 있거나 PPT 자료를 보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요. 2020년도에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20살 때 내가 과거에 이 말이야 막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뭔가 막 거창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여기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경은 20 대예요.
그리고 배경은 지금 현재인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는 지금 여기가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즐거운 삶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삶, 지금 여기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고 유쾌한 일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미래를 어떤 계획하는 거,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낙관적인 태도가 사실은 긍정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행복관이다라는 거죠. 적극적인 삶은 어떠하냐면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적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자기 실현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열정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네. 그저 그냥 숨쉴 정도로만 그냥 움직이고 계시나요? 아니면 뭔가 시간을 쪼개고 어떤 공간을 쪼개서 계속해서 내 삶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것에 맞춰서 나를 통제하거나 조절한다거나 함으로 인해서 뭔가 긍정성을 계속해서 발현시키고 있으신가요? 네. 이 적극적인 삶, 이 적극적인 태도, 이것도 여러분 행복감 중에 하나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토요일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그냥 놀고 지금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리셔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뭔가 토요일을 반납하면서 공부한다는 거, 전 이건 굉장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열정에 대한 보답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삶, 적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 할지라도 '나는 이랬어.'라고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뭐가 자기 긍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태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부터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고 부여할 수 있는 삶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긍정 심리학에서는 개인은 타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기여할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의미를 둘 것인가?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에 의미를 둘 것인가? 아니면 더불어 사는 삶, 뭔가 나눔을 같이 하는 삶, 그런 거에 가치를 두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내 인생을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의미 있는 삶, 내 자신의 건강과 내 자신의 어떤 부유를 위해서 사는 것도 의미를 둔다면 거기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가치 있는,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뭔가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 방송을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퇴근하면서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교회라는 것은 충전을 하는 시간이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콘센트에다가 그 저기 뭐야 전기 충전을 하는 거와 같이 교회에 와서 충전을 하는 거다. 근데 계속해서 충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하는 이유는 뭐냐? 쓰기 위해서 충전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디서 쓰겠느냐? 소금이 그냥 소금 항아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쓰는 거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소금은 뭔가에 뿌려져야지 의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충분히 충전받고 그것을 어디에다 써요? 교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 그 강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쓰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뭐 직장에 내지는 가정에 또 지역 사회에
뭔가를 이렇게 봉사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더 가치롭고 더 의미 있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돌아서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밖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마음이든 물질이든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137페이지 삶의 만족도 테스트예요. 자, 지금부터 현재 당신이 느끼는 삶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아래 도표의 내용을 읽고 점수란에 해당되는 숫자를 표기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우측에다가 점수를 써보시고 총점을 다 1에서부터 5가지를 더한 수에 대한 것들을 해보고 그 수가 교재 137페이지에 보면 몇 점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만족이 7점이고요. 아주 불만족이 1점이에요. 그래서 그 5개의 합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제 2장 진정한 행복 만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기뻐하는 자는 누구나 승리자다. 행복을 나누어라. 그러면 행복은 2배가 된다. 기쁨을 나눈다면 몇 배의 기쁨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때로는 살 수 있어요. 사고 싶은 뭐가 있는데 그거를 확 질렀었을 때.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카드를 할부로 12개월로 한다거나 36개월로 했을 때 그게 행복하진 않잖아요. 예. 때로는 가지고 행복이 돈으로 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기에서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데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이런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이고요. 기쁨과 환희, 즐거움, 사랑과 같은 감정이 혼재되어 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걸 어떻게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족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실은 행복이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보기에는 어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너무 만족해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극히 주관적인 감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편안하고 친밀한 가족, 공동체, 쾌적한 환경, 스트레스가 적은 일상들처럼 훨씬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있다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그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그쪽에 많이 사회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정말 차도 없었고 흙집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까만 고무신은 신지는 않았지만 까만 고무신 신고 자란 세대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살았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불행하셨어요?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때가 더 그립고 '그땐 참 좋았어.'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행복이라는 게 물리적인 환경이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행복감이 얼마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나는 지금 행복한데 옆집을 보니까 옆집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넓은 평수에서 살고 뭐 너무나 부유하게 살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라면 그 감정 안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복을 누리는 거고 저는 저의 행복을 누리는 거고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기 질투 막 그런 거 왜 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잘 돼요.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게 꼴사납잖아요. 그랬었을 때 우리 안에 은근히 쑥 올라오는 게 사실은 시기심이고 질투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러면 불행하게 살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 사람의 복이 제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내 행복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데 옆집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무지하게 받고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보면 뭐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고 남편을 스트레스 주고 남편한테 바가지 굽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분리시키고 네 거는 네 행복은 네 거, 내 행복은 내 거라고 해야지만이 좀 더 그 사람이 잘 됐었을 때 박수 쳐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같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정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감정들이 있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딱 인식이 된다 그러면 스탑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윤숙희, 그거는 내게 아니야. 그거는 누구누구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질투하거나 그거를 탐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내 스스로한테 그렇게 자기 암시라든지 뭐 이렇게 토닥여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자, 행복에 대한 어떤 공식이 있어요. 네. 이거 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것들에 대한 뭐 영속적인 행복의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설정된 행복의 범위, 그다음에 주어진 환경,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 이것들이 합쳐져서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내가 지금 70%만 행복해. 근데 어떤 내가 설정한 어떤 행복의 범위는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돈은 얼마만큼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적인 지위는 이만큼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하고의 관계 안에서는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설정 범위가 있을 거고 그것들 설정한 그 범위에 따른 어떤 환경, 지금 현재 어떤 환경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 내가 늘 남한테 지시받거나 통제받거나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내가 환경을 좀 더 주어진 환경에서 컨트롤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행복의 수준이 결정된다. 저 지금 설명하면서 이해가 다 됐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행복의 공식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행복을 자동 조절하는. 네. 이미 설정된 행복의 범위, 즉 어김없이 되돌아가야 하는 유전적인 행복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행복의 범위는 자동 조절기와 같아서 엄청난 행복도를 느끼다가도 이내 자기 본래의 행복도로 되돌아온다라고 되어 있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그 불행에서 건져내는 역할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에 대한 자동 조절기 이거는 아마도 이 뇌와 관련된 이야기일 거예요. 그 우리 뇌 안에 감정을 컨트롤하는 뇌가 있는데 그게 변형계고 그다음에 그 안에 해마라는 그 감정을 조절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과거에 어떤 공포감을 경험했다거나 두려움을 크게 경험했어요. 아니면 반대적으로 어렸었을 때 기억 중에서 굉장히 행복한 기억 그때 그랬어. 아빠한테 그렇게 사랑받았지. 아빠랑 어머 어디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아빠가 나를 꼭 안아줬던 그런 기억.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힘이 생겨요.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불행에서 건져내는 역할도 사실은 해요. 그게 자아 탄력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설정된 행복의 범위가 있는데 어김없이 돌아가야 하는 유전적인 행복도 이게 사실은 과거에 제가 어디 워크숍에 갔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과거의 어떤 행복감을 어느 만큼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변 환경이 조금 달라져서 이렇게 행복도가 높아졌어요. 내지는 낮아졌어요. 주위 환경의 어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감정이 느껴지는 감정이 다른데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 과거의 내 그 행복의 수준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래서 자동 스스로 조절돼 가지고 딱 글로 가는 것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행복의 범위는 자동 조절기와 같아서 엄청난 행복도 느끼다가 이내 자기 본래의 행복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앞에를 행복이라고 안 하고 불행 자동 조절기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예.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기억 안에 그 부정적인 요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의식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뭔가 나는 지금 상황적으로 너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그 잠재 무의식 안에 불행했던 기억, 뭔가 흔적 그것들로 인해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뭐야 발목에 묶여 있는 코끼리 이야기가 사실 이런 이야기이죠. 어렸을 때 발목이 묶여서 길들여졌는데 이미 그 코끼리는 그 사슬을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부정적인 발목에서 이렇게 뭔가 그 사슬을 풀으려고 했었을 때 어렸었을 때 발목에서 피도 나고 상처도 나고 했던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더 이상 이미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얼마든지 회피하고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사슬을 풀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 안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금 행복을 조절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은 현재 불행한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걸 이겼어. 그리고 과거에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들었지만 내가 그것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그것을 잘 극복하는 걸 봤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그 아이한테 또 우리들한테 힘이 될 수 있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행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만들 수 있을까? 행복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습적으로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학습되는 행복감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를 먹고 때로는 여유롭게 산책을 한다거나 시간을 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연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이제 여러분들은 며칠을 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나마 뭐 당일 코스로 아니면 몇 시간만이라도 내가 이 행복감을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집 뒤에 있는 산을 이제 요즘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날은 그 전날부터 계획은 뭐였냐면 이번엔 혼자 가보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전날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과일도 한 주먹,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떡도 한 주먹, 그 다음에 커피도 하나 타놓고 그렇게 해서 가방에다가 딱 싸놨어요. 싸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혼자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그래서 산에 간다고. 그랬더니 혼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오늘은 혼자 가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을 오르면서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으리라. 오늘은. 왜? 오늘은 내가 자연으로 들어가 보리라. 이 세상 속에서 숲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뭐 주변에 얼마나 그 빌라도 많고 아파트도 많아요. 이 도시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이 숲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스스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막 청설모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설모를 한참 쳐다보면서 제가 영상을 찍기도 했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거. 과연 인생은 뭘까? 네. 그런 것들을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한 2시간 정도를 등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둘이 갔을 때, 셋이 갔을 때, 친구랑 갔을 때, 남편이랑 갔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행복감도 있지만 혼자 그렇게 산행을 했었을 때 느껴지는 행복감도 또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멀리 무슨 여행을 간다거나 거창한 어떤 행복감을 만들기보다 내 주변에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그것이 곧 나한테 주는 만족감으로 인해서 내가 해피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직 그 연휴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한번 이런 것들을 팁은요.
어 사람이 많을 시간에 가는 것보다 조금 일찍 서둘러서 가시면 훨씬 더 한산하게 산책을 한다거나 등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 위험한 요소는 좀 제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복을 배우면 행복을 만들 수 있으며 스스로 기쁨을 자아내는 삶을 이끌어갈 힘이 생긴다. 예.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등에 업혀가지고 가시지 마시고요. 스스로 자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에 의한 낙관성 훈련에 의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그것이 나머지 60%를 구성하는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인을 지배할 수 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유전적으로 약간 우울감이 있는, 그다음에 까다로운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사람들보다는 쉽게 우울로 갈 수 있고 쉽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 훈련해서 내가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아본다든가 내가 사교적인 사람으로 한번 노력해 본다든가 아니면 좀 더 외향적인 사람으로 한번 이렇게 훈련되어진다거나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요. 음 음 그 자기 성격 유형 검사 MBTI 검사에서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 MBTI가 자기 기질이잖아요. 타고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요. 외향적인 한껏 외향적이고 한껏 내향적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런 어떤 극도의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통합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그 노후다라는, 건강한 중년이고 건강한 노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나는 정말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또 한쪽으로는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좀 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적으로 내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만남으로 인해서 외향적인 어떤 성격의 소유, 이게 뭔가 액티비티하고 역동적인 일도 그냥 이렇게 계획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훈련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훈련함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어떤 행복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행복을 느끼는 이 도표 제가 말씀드렸고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인데 긍정적인 다짐을 하다 보면 잠재의식이 믿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행동하다 보면 실제로 행복하게 되는 거. 어,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과거에 뭐 어디 워크숍에 갔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좀 유치하기는 하지만 갖고 싶은 차, 갖고 싶은 집, 뭐 갖고 싶은 뭐를 이렇게 잡지 같은 거를 한 권 뚝 던져주면서 거기서 막 찾아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붙여놓으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앞에다가 늘씬한 여자 사진 갖다 붙이는 거. 나도 이렇게 날씬해질 수 있어. 나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어라는 어떤 잠재의식.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컨트롤이 좀 되게끔 하는 거.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자기 암시를 반복하다 보면 긍정적 이미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결국 행복해진다. 네,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트로트 가수 중에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부른 그 여자 가수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 진짜 산장에서 혼자 산대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자기가 부르는 노래, 자기가 부르는 말하는 말의 내용,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암시가 돼서 저는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많은 무수한 세포들이 그것들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 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막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고, 사이버네틱스 이론, 이거
얘기 드렸죠. 성형한 사람이 성형하고 나서 자기 암시에 대한 어떤 자기 미모에 대한 자존감이 뭐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느냐에 따른 그런 연구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얘기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플래시보 효과 같은 어떤 그런 효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연구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늘 암시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그것이 현실로 뚝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거죠. 어린이집 하는 사람은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린이집 간판만 보이지 않나요? 의사들은요. 그 병원 간판만 보인대요. 그거 뭐예요? 내가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늘 관심 가져 하는 것들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들처럼 긍정적으로 뭔가 자기 암시를 계속해서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눈에 보일 거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의 성공의 그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한 대로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긍정적인 다짐을 하고요. 나 자신 스스로 원하는 인간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자신의 좋은 모습이나 존경할 만한 점이 있는지 매일 자문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천이고 이것들을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한테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한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뭐 중년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남편들을 향해서도 또한 이렇게 자기 암시, 자기 긍정성을 갖는 훈련을 그들이 잘 못했었을 때 우리가 당신은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고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더불어 해봅니다. 또 활동이 또 나왔어요. 긍정적 자기 암시 문장 만들어 보기.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필요한지 한번 적어본다. 가능한 한 문장은 간략하게 다듬는다 해갖고 사실은 이거 막 소리내서 자기 암시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예,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너무 좋고요. 그 말이 결국에 파장이 돼서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말 바꾸는 거 여기 보면 제가 아까도 말을 바꾸시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나만 실패해, 나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거를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 나만 실패해? 쟤도 실패하고 쟤도 실패하는 거야. 실패하다 보면 어느 날 성공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항상 이 이야기도 안 좋은 이야기죠. 당신은 항상 이래. 뭐 매번 그래.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실패했어 라고 얘기하고 이번엔 잘 안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실패하기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고 끝까지 못하면 어떠지?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볼 거야 라는 이야기. 그러다 보면 성공하지. 제가 요즘 얘기 드렸죠. 저희 그 선생님하고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 하면 는다. 네. 처음엔 정말 서툴어요.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뭐 새로운 공문이 내려온다거나 내지는 새로운 뭔가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었을 때 처음엔 못하죠. 못하는데 예전에는 그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그게 이제 대부분 완벽주의자들이 하는 행동 습관이에요. 패턴인데 완벽주의자들은 일을 잘 해내고 싶어가지고 계속 차일피일 미뤄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하면서. 그런데 결국 성취도가 낮아요. 완벽도가 낮아요. 예.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이제 빵빵하게 차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실패하면 어때요? 잘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물어봐서 하면 되는 거고 한번 서류 제출했는데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요? 그럼 어디 수정하면 되죠? 라고 얘기해가지고 고친다든지 제가 좀 이런 부분에서 서툴러요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좀 솔직했으면 좋겠고 상대한테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조아리의 창에서. 남들은 뻔히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거. 근데 나만 아닌 척하면 더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이런 부분에 좀 서툴러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거 도와줄 수 없나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은 태도가 그렇게 점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닌 척 엄청 했거든요. 괜찮은 척 엄청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예. 표정에서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심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돈 들이고 배우는데 우리라도 바뀌어야죠. 우리라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뭔가 해피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게 남는 장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을 좀 바꾸면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신의 행복 실천을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을 만드는데 우리 행복 환장 10개명 있었잖아요. 앞에 부분에 페이지 18쪽에 보면 있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활동이 계속 나와요. 교재 보시고 계시는 거죠. 포다이스의 행복감 측정하는 거 이게 지금 포다이스라는 사람이 이 측정 도구를 개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최근 생활을 돌아다 볼 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항목들을 읽고 당신의 행복감을 가장 잘 서술해 준다고 느끼는 항목 하나에 이제 마크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극도로 행복하다 내지는 뭐 아주 행복하다 그런 쪽에 해서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측정하는데 여기에 이제 평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교재에 나와 있죠. 페이지 144페이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탑 버튼 눌러놓고 교재를 보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 행복에 대한 조건. 예. 잠시만요. 네, 요거 전에 거 이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지금 해보면 미국 성인 3,000명 정도, 3,000명 정도에 대해서 행복도를 물어봤는데 평균 점수가 6.92 정도 나왔대요. 아, 이거 아마 포다이즈의 이론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시간은 한 54%, 불행한 시간은 한 20%, 보통이 한 26%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또 평균 7% 정도 되니까 많이 행복한 사람들이 그나마 많네요. 예, 여러분들 한번 퍼센테이지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3관 행복의 조건에 보면 1시간 행복하고 싶거든 낮잠을 자고 하루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낚시를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하고 한 해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유산을 물려받고 평생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남에게 베풀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행복의 나눔도 습관인 것 같아요. 예. 자기 애착이 심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것에 대한 나눔을 잘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쌓아놓는 저장 욕구가 강한 반면 뭔가 이웃들하고 나눔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누어 보는 습관 갖고요.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적어도 하나 정도는 나눔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해가지고 그것들이 있어요. 요소들이죠. 예. 경제적인 부와 행복, 직업과 행복, 건강과 행복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 반드시 돈도 필요하죠. 직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직업에서 느끼는 어떤 자기 만족 그것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걸 것 같고 건강, 나이 들면서 점점 건강이 굉장히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해야만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 뭔가 경제적인 부도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시간과 모든 에너지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행복의 원천은 긍정적인 인간관계, 직업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기여와 여가활동, 인생의 의미와 영적인 추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혼자 뭐 다 가지고 있으면 뭐 행복해 하겠어요. 무인도에서 뭐 건강도 있고 그다음에 돈도 있고
또 거기에서 직업은 뭔지 모르지만 직업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행복하시겠어요? 긍정적으로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일이 힘든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직의 원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옮긴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 주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사실은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이 좌우하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기여, 네, 그다음에 인생의 의미와 영적 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얼마만큼 두었었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활동이 있어요. 지난 24시간 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자신이 감사해야 할 항목 5가지 적어보세요. 네. 나중에 제가 면대면으로 수업할 때 이거 다 한 번씩 해보시라고 이렇게 이름 호명하면서 선생님 몇 페이지의 활동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꼭 이런 걸 떠나서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체크하는 차원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감사의 편지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척도 테스트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고 페이지 153페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이야기 행복은 몇 년, 몇 달, 며칠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행복이란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느끼게 할 수 있는 향수에 비유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것이 감출 수 있나요? 행복감을? 내가 마음에 행복감이 있어요. 그것들이 표면으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아무 생각 없이 행복감이 드러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쳐다보고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가 무슨 말짓을 한다거나 뭔가 이쁜 짓을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볼 때 그때 저는 제 표정을 볼 수 없지만 아마 그게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의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하다못해 제가 어저께 카톡에 올려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농사. 맨날 그 텃밭이 있었는데 그냥 상추 몇 개 갖다 심고 그다음에 고추 몇 개 갖다 심는 걸로 끝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제대로 한번 농사를 지어보고 저희 주방 선생님이 주말 농장을 하시는데 그분한테 1년간 배우는 차원에서 제가 그분이 준비해 가지고 사가지고 오라는 거 다 사가지고 와서 선생님 원장님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해서 땅 먼저 비료하고 그 다음에 그 퇴비하고 섞어가지고 땅을 다 엎었어요. 갈아서 엎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턱을 만들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 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검은 비닐을 산 거를 쫙 깔고 그리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그리고 고추하고 상추를 심기 전에 거기다 물을 충분히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호수를 가지고 와서 물을 충분히 줬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고추하고 상추를 심었어요. 심고 났는데 오늘 아침에 저 혼자 심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퇴근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고. 근데 아침에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원장님 저거 고추 제가 다시 심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네, 그랬더니 저는 그 구멍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주변에 흙을 이렇게 안 덮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구멍 그 비닐이 너플너플 거린다는 거예요. 바람에. 그러니까 그 구멍 뚫어놓은 그 주변까지 이렇게 흙으로 덮어놔야지만이 너플거리지 않고 이렇게 딱 그 안정감 있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저 또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어, 제가 그런 것들을 행복으로 가지고 온다면 그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배우는 거. 제가 1년 농사 져보면 이제 고추 농사 내년에 혼자 짓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는 것도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또 고추를 이렇게 따가지고 여러분 손에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또 주변에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도 그렇게 상상해보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행복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예전에는 사실은 놀이터에 나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출근해서 1, 2층 라운딩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가는 데가 놀이터예요. 그래서 요 녀석들 하룻밤 사이에 아무 일 없었나 한 번씩 보고, 네. 그리고 필요하면 물도 주고 이렇게 다독여 주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긍정적인 정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셨으면, 계획하고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서라는 것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그 구체적인 양태를 규정하는 내면의 기질적인 요인이래요. 생리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열정, 감수성의 동요, 주관적으로 발생하는 강렬한 감정, 지각, 주의, 평가, 감정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정서라는 것들이요. 마음의 상태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 과거의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죠. 네. 정서의 구성 요소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있고요. 부정적인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가 다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슬픔이 있죠. 있으면 울어야 되는 거고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아는 게 건강한 정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다고 해서 울지 못하게 하고 남자가 왜 울어? 라고 얘기한다거나 남자는 뭐 3번만 우는 거야 라고 해서 못 울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억압되는 것들이 사실은 더 안 좋죠. 우울감?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비 오고 비가 살살 오는 그런 봄비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약간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세요? 그게 우울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불안한 요소 어떤 상황이 이렇게 지금 제가 퇴근하기 직전에 그 국공립 그 위탁 심사가 있어서 두 원장님을 잠깐 만나고 왔는데 어제까지는 떨리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엄청 떨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죠. 그게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불안함,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에 분노, 화날 수 있죠. 네, 그게 나쁘지 않고 질투감도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질투 생기죠. 네, 그다음에 어떤 부담감, 누군가가 뭔가를 뭐 이렇게 요구하거나 뭐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도 있고 죄책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수치심. 네,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뭐 거절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 있어요. 긍정적인 거는 지금 요 옆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볼 수 있고 이런 정서가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모든 인간한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들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들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풀고 있느냐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행복에 미치는 영향 어떤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의 공통적인 정서, 모든 인간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놀라고 그다음에 슬프고 분노하고 혐오하고 두려움, 이거는 인간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요즘은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프로를 보면 반려견들도 이런 거 느끼던데요. 그리고 막 그런 이상적인 뭔가 이상학적인 어떤 그 표현들도 막 있어가지고 그 개 대통령이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치료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무튼 정서가 있어요. 살아있는 거라면 정서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번뜩 생각이 났어요. 네, 하다못해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식물한테도 너 참 예쁘다 아침마다 계속 얘기해주면 그 아이가 더 예쁘게 큰다잖아요. 꽃도 피우고. 그런데 막 이렇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일본 작가가 쓴 책에 보면 막 걔를 뭐 이렇게 공격하는 말투라든지 나쁜 말을 하면 걔가 픽 하고 그냥 시들어서 죽는다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생명이 있는 것에는 이러한 어떤 느낌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인간한테 느껴지는 이런 정서, 이런 분명한 정서들은 인간한테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 측정 방법 이제 있어요.
측정 도구가 자기 보고식 측정이 있고 생리적인 측정,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측정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서의 분류가 이렇게 11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긍정적인 정서, 조금 전에 이어봤던 내용 중에서 긍정적인 정서도 있고 불안한 정서가, 부정적인 정서가 있어요. 여기 다 나누실 수 있죠. 행복감 같은 거는 긍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사랑, 희망, 그렇게는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슬픔이나 분노, 두려움, 죄책감, 그 다음에 수치심, 역겨움, 질투, 불안,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정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긍정적인 정서, 행복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뭐 그런 긍정적인 정서는 업시키고 나머지 부정적인 정서는 다운시키거나 아예 아웃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의 어떤 영향은 사고와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게 하고 변화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유동적 인지 기능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심리적 웰빙과 신체적 건강 증진 뭐 이런 것들을 발현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좀 긍정적인 정서 확장 및 축적 모델이 이렇게 단계별로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행동 훈련 있어요. 보다 활동적으로 하여다고 사교 활동에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의미 있는 일에 더욱 몰두하고 일상의 스케줄 정리하고 걱정하지 말래요. Don't worry. 예.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기대치들 너무 높은 기대 가져가지고 헉헉거리지 마시고 그냥 조금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비계 영역이라고 그래서 스카폴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역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 1, 2만 더 더해서 뭔가 그렇게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삶의 가치들 있어요. 그다음에 파나스 척도 테스트 하는 거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해보시고요. 다 이렇게 활동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1시간 넘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행복을 만드는 거, 행복 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3사람 정도만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과거에 무슨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꼬마 아이가 초등학교 정도 되는 미국 아이가 세상을 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자기가 3사람한테 행복감을 주고 또 누군가 그 3사람이 또 3사람한테 행복감을 주고 하다가 보면 이게 완전 다단계이기는 하지만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동네가 행복해지고 한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 굿뉴스보다 배드뉴스가 더 많은데 그런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아침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뭐 좋은 인사 를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긴장했던 사람들도 좀 더 여유롭고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한다고 인상 쓰고 들어가면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런 원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긴 연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훈련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만 실패하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시 높은 산에 내지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행복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